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를 원한다면 기존금리가 최대한 많이 인상되고 장기간 이 높은 금리가 유지되길 바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무주택자한테 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조건은요, 먼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요. 또한 주요 국가의 긴축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만 주요 국가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정보 모두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성장률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금 양호하죠.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탄탄한 수출 실적 덕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실적 현황이 관세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 봐야 되는데 무려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5월 초에는 좀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업일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조업일수 고려했을 때는 평균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평균 기준으로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연간 누계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간 누계 수출 실적이 21.2% 증가했어요. 연간 누계보다 낮은 일평균 수출액 증가세가 나타났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5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거 아닌가요? 연간 누적이 21%였는데 5월만 8.9%라. 그런데 이것은 전년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한국이 수출 신기록을 갱신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2020년 대비 무려 45.6% 급등한 수출 실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전년 동월 수출 신기록에서 9%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수출은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이었어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7%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은 기업 실적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수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도 사용하는 부분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부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기에는요, 수출 기업의 부가요, 자원부국으로 옮겨가는 시기더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역수지 적자와 원자재 수입 가격 인상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환율이 1280원까지 처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상황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죠. 지금 미국에서 워낙 강력하게 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0은 진적이 넘었고 103, 104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물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3월에도 전월 대비 무려 7.3% 급등을 했거든요. 4월에도 심상치 않을 거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물가를 전망할 때 환율과 유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여전히 100불이 넘죠. 야, 110불 넘었다가 100불 되면 좀 안정세, 하락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중국에서 무식하게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된 걸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100불이라는 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기 힘들고 오히려 여기서 110불, 120불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원자재 급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파종을 해가지고 밀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유례없는 식량난이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밀이나 옥수수, 대두 같은 식량 원자재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절대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공산품이나 서비스 요금 추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국내 외식 물가 많이 올랐죠. 이게 어떤 인상 부분을 반영했다? 2021년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해서 서비스와 공산품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추가 인상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커피빈에서 올해 들어서 2차례나 커피 가격을 인상을 했죠. 앞으로 이런 것이 전체 외식이나 아니면 외식 외 서비스 요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아직 공공서비스 요금 오르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을 가속시킬 정책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한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0억 이하 중기업 대표자까지 모두 다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75만원에서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더불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물가 불안 시기에는 좀 이런 정책들이 제한돼야 되거든요.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저금리 정책 같은 또 완화적 통화 정책들은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라서 이것이 물가 불안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예상보다 빨리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하네요. 일단 34조 원 규모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추경 규모에서 어느 정도 적자구체를 발행할 것인가. 일단 발표에서는 적자구체 발행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기존 예산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10조 원 정도는 적자구체 발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4.8%로 2008년 이후의 최고치인데, 아니다, 올해 대한민국 물가 전체적으로 5% 찍을 것이다. 왜? 수요 측과 공급 측 인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4.8%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갈 거라고 ING은행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2.25%가 되려면요, 올해 남은 5번의 금통위 중에서 3번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2.25%면요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주요 국가의 긴축 흐름도 보겠습니다. 미국이 5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1.5%가 됐죠. 자, 그러면은 6월달과 7월달에 있는 FOMC에서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요, 두 번 FOMC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고요. 클리브랜드 연은 메서 총재도 같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덧붙였어요. 0.75%포인트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앞으로 미국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를 올릴까,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까,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거는 현재는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전망은요, 4월 CPI 기준 8%대가 고점이고 그 이후부터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8%대에서 유지된다면 0.75%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경제 좀비라고 불렸던 유럽도요,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이 나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로금리 정책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로존 CPI가 무려 7.5%입니다. 고물가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ECB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에는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 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연말 정도 되어야 ECB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봤는데 지금 3분기 이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물가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을 좀 매파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위험한 구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도 드디어 물가가 2% 넘어서 2.1% 4월 CPI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당국은 도시 봉쇄와 사재기 탓으로 이유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1Q 보고서 1분기 보고서에서 물가 예의주시란 문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양옆으로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는 치솟지만 소비자 물가가 낮게 유지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중국도 유럽과 못지않게 물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 중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악재들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강남과 서초 지역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재건축 1기 신도시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저금리가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낙 빠르게 고금리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6개월 뒤에 곡소리를 부를 거라는 부분이죠. 저희 쇼킹부동산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사태를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2024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아파트값 떨어지면 매수할 용기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로 강 큰 사람 아니면 쉽게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부동산 흐름과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